미국과 일본이 50년 넘게 머리를 싸매고도 결국 포기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압승합입니다. 일본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비용만 900조 원, 미국은 무려 4천조 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라가 휘청일 액수죠. 그런데 50년 전 아프리카보다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이 불가능한 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당장 먹을 쌀도 없는데 전선을 왜 바꾸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32년 뒤 반전이 일어납니다. 한국의 이 미친 결정 하나가 오늘날 전 세계 반도체와 IT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소름 돋는 내막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모먼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전기 전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의 명운을 걸고 벌였던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조용한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방금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4천조 원이라는 숫자, 감이 오시나요?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1년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일본 역시 전압을 바꾸려다 900조 원이라는 계산서를 보고는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공사에 들어가는 시간만 50년이 넘게 걸린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사실상 국가 시스템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 재설계 수준의 난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초강 대국들도 겁나서 포기한 일을 어떻게 그 옛날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때는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 태반이었고 도시에서도 정전이 일상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급선무였고 전 세계에서는 우리를 원조를 받아야 연명하는 나라로 기억하던 때였죠. 그런데 당시 우리 정부와 기술자들은 아주 기묘한 보고서 하나를 작성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110비를 버리고 220비로 전 국가의 전압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 소식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자기 나라 앞마당에 전봇대 세울 돈도 없는 나라가 무슨 국가 전체 배선을 바꾸겠다는 거냐며 코방귀를 꼈죠. 그도 그럴 것이 전압을 올린다는 건 단순히 콘센트 모양을 바꾸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의 발전기부터 마을의 변압기, 그리고 각 가정의 벽 속에 숨겨진 전선 하나하나, 심지어는 국민들이 쓰고 있는 전구와 가전제품까지 몽땅 바꿔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집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일이다. 한국은 결국 감당 못하고 국가 부도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당시 일본의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계획을 검토한 뒤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압승합 시도는 경제적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 일본도 100비를 쓰고 미국도 110비를 쓰는데 굳이 저 후진국이 왜 220비라는 험난한 길을 가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 똑똑한 미국인들과 일본인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계산한 것은 지금 당장의 비용이 아니라 50년 뒤의 효율이었다는 점입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뮬러입니다. 저는 평생을 세계 각국의 인프라 효율을 계산하며 살아온 분석가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송전 손실률 데이터를 접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계가 내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지? 라고 생각했죠. 미국 에너지부 자료를 보면 미국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100만큼 만들어서 보내면 실제 가정에 도착하는 건 80에서 85 정도입니다. 나머지 15에서 20은 어디로 갔을까요?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낡은 110V 전선을 타고 흐르면서 발생하는 저항 때문에 열이 되어 사라진 겁니다. 매년 수십조 원어치의 에너지가 전선에서 그냥 타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한국의 데이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00을 보내면 95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손실률이 단 5% 미만. 이건 전 세계 어떤 선진국도 도달하지 못한 꿈의 숫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한국이 데이터를 조작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저는 50년 전 그들이 내렸던 미친 결정이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통찰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때 우리가 돈이 무서워서 혹은 당장 불편하다는 이유로 110B를 고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 LG의 배터리 공장,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 센터들은 지금보다 수배는 높은 전기요금을 내야 했을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즉, 지금의 수출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1970년대, 그 배고팠던 시절의 한국인들은 어떤 배짱으로 이 무모한 사업을 시작했으며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권이 7번이나 바뀌는 그 난장판 속에서도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단 한 번의 중단 없이 밀어붙였을까요? 그 뒷면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눈물겨운 희생과 소름 돋는 미래 설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4천조 원이라는 숫자에 겁을 먹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벽을 뜯고 전선을 갈아 끼우며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는지, 그 위대한 대장정의 시작을 이제 공개합니다. 제가 한국전력 KEPCO의 오래된 자료실에서 먼지 쌓인 서류를 들춰보며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공포에 가까운 경외심이었습니다. 1973년 당시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고작 400달러를 겨우 넘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아프리카의 최빈국들과 다를 바 없는 처지였죠.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의 회의실에서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수술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깔린 110V 배선을 전부 220B로 바꿉시다. 이 한 문장이 가지는 무게를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시 한국인들에게 전기는 단순히 전등을 켜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문명 그 자체였죠. 겨우겨우 마을에 전봇대를 세우고 집집마다 하나뿐인 전구를 소중히 켜던 그 시절에 국가가 나서서 그 전구를 다 깨버리고 전선을 다시 깔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당시 일본에서 건너온 고문단은 이 계획을 보고 실소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기초가 안 되어 있다. 110B도 제대로 공급 못해서 정전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나라가 어떻게 2배나 높은 전압을 감당하겠다는 건가? 전압을 높이면 기기들이 다 터져나갈 것이고 화재가 빈발해서 나라가 불바다가 될 거다. 라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일본의 말이 맞았습니다. 220B는 110B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같은 굵기의 전선에 전압을 2배로 높여보내면 보내는 힘이 강해지는 만큼 열이 줄어들고 효율은 4배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고가 나면 감전의 위험도 크고 가전제품의 절연 성능도 훨씬 뛰어나야 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승합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 총 예산은 약 3조 4천억 원.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물가로도 국가 예산을 통째로 쏟아부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밥 먹을 돈도 없는데 고속도로를 닫겠다는 것보다 더 무모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당시 한국의 기술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독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당장의 배고픔이 아니라 미래의 청구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지금 110B에 안주하면 나중에 나라가 발전해서 공장이 많아지고 에어컨과 냉장고를 쓰게 될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송전 손실을 보게 된다. 그때 가서 전선을 바꾸려면 이미 늦는다. 나라가 더 커지기 전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잃을 게 없을 때 바꿔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 특유의 배짱이었습니다. 그들은 110B라는 익숙하고 안락한 구식 엔진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 전체를 거대한 실험실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력 개통도를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송전선을 길게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압이 낮을수록
중간에 사라지는 전기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사실 미국도 220B로 바꾸고 싶어하는 엔지니어들이 수천 명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성공을 거둬버렸습니다. 뉴욕과 시카고 아래의 거미줄처럼 얽힌 110V 전선은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족쇄가 된 겁니다. 하지만 1970년대의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진 게 없다는 것은 곧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가난을 오히려 최신 시스템을 도입할 기회로 역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게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프로젝트 앞에는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겪어야 할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벽을 뜯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공사, 왜 멀쩡한 전기를 바꿔서 가전제품을 못 쓰게 하느냐는 국민들의 원성, 그리고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끌고 갈 의지의 시험대였습니다. 제가 만난 한 은퇴한 한국전력의 엔지니어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에드워드 씨, 우리는 그때 미쳤었습니다. 밤낮 없이 산을 타고 전봇대를 갈아 끼웠죠. 주민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가 이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건 우리가 놓는 이 전선이 나중에 우리나라 아이들을 먹여 살릴 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싹을 틔우니 무모한 도박은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풍파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이 프로젝트를 32년 동안이나 유지시켰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희생이 있었을까요? 3단계에서는 정권이 7번이나 바뀌는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묵묵히 전선을 갈아 끼웠던 한국인의 무서운 집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세계 인프라를 분석하면서 가장 경악했던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 30년이 넘는 장기 프로젝트는 필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선거가 치러지고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지도자는 전임자의 치적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예산을 깎고 명분을 들이대며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는 게 정치의 생리죠. 하지만 한국의 220V 승합 사업은 이 상식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1973년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을 거쳐 2005년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서야 끝이 났습니다. 무려 32년입니다. 대통령이 7명이나 바뀌었고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의 논리가 나라를 흔들었으며 1997년에는 국가부도라는 IMF 외환위기까지 터졌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전선 갈아 끼우기 작업만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 당시 한국전력의 내부 회의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예산 부처에서는 이 사업을 중단하자는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당장 나라에 달러가 없는데 전압 올리는 게 뭐가 그리 급하냐는 논리였죠. 그때마다 현장의 엔지니어들과 정책 실무자들은 목숨을 걸고 설득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지금까지 쏟아부은 수조 원이 쓰레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우리가 치르는 비용의 10배, 20배를 더 내야 할 겁니다. 이건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목소리가 통했습니다. 정치는 싸웠지만 국가의 미래인 인프라 앞에서는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한국인 특유의 국가적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의 기록보다 더 눈물겨운 건 현장의 사투였습니다. 여러분, 220B로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전국에 있는 모든 집의 대문을 두드려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전력 직원들은 승합 결사대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정집 하나를 220B로 바꾸려면 집안의 모든 벽을 뜯고 전선을 새로 깔아야 했습니다. 멀쩡히 잘 돌아가던 110V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쓰지 못하게 된다며 바가지를 긁는 아주머니들, 전압이 올라가면 위험하다며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는 노인들을 일일이 설득해야 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바꾸셔야 나중에 자녀들이 에어컨도 마음껏 켭니다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공장들은 더 심했습니다.
기계 하나가 멈추면 수천만 원의 손해가 나는데 어떻게 전기를 끊느냐고 아우성이었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남들이 다 쉬는 명절 연휴, 가장 추운 한겨울 새벽에 작업복을 입고 전봇대에 올랐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손가락이 얼어붙어 전선이 손바닥에 달라붙는데도 그들은 묵묵히 전선을 갈아 끼웠습니다. 저는 1980년대 후반의 작업 일지를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늘도 30가구 승합 완료. 주민의 거센 항의가 있었으나 작업 후 켜지는 밝은 전등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이런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훈장도 없고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는 길바닥에서 그들은 30년 동안 무명용사처럼 싸웠던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왜 이 사업을 포기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들은 이런 사회적 고통을 감내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유권자들의 반발, 천문학적인 보상 비용, 그리고 수십 년을 버틸 정치적 뚝심이 없었던 거죠. 일본은 50년 넘게 주파수 통합조차 못하고 동쪽과 서쪽이 따로 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매년 송전 과정에서 증발하는 수십조 원의 에너지를 보며 어쩔 수 없다고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했습니다. 가난했기에 더 독하게 매달렸고 늦었기에 더 빨리 달려야 했습니다. 2005년 마지막 남은 110V 구역의 스위치가 내려가고 전국에 220B가 흐르던 날 현장의 기술자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32년간의 긴 전쟁이 승리로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단순히 전기를 더 많이 보내는 것에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이 32년의 인내는 곧 대한민국을 전 세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산업의 괴물로 변모시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도대체 전압 하나 바꿨을 뿐인데 어떻게 한국의 반도체가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뒤에 어떤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숨어 있는 걸까요? 4단계에서는 이 220B의 기적이 만들어낸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한국을 부강하게 만든 진짜 숫자의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의 세계은행 본부로 돌아와 한국의 최종 실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동료 전문가들은 제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한국의 반도체와 하이테크 산업이 세계를 제패한 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다. 그들이 32년간 갈아 끼운 220V 전선이 없었다면 삼성과 LG의 신화는 탄생조차 못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잘 나오지 않는,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짜 실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공장이나 디스플레이 공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공장에 수만 대의 정밀 기계가 24시간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쓰는 전력량은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양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압의 차이가 결정적인 승부수를 가릅니다. 물리 법칙은 냉정합니다. 전압이 110B에서 220B로 2배 올라가면 같은 전기를 보낼 때 필요한 전류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류가 줄어들면 전선에서 발생하는 저항에 의한 열 손실은 무려 4분의 1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공장을 돌릴 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싸고 질 좋은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받게 된 겁니다. 미국의 인텔이나 일본의 소니 공장이 전력 손실과 전압 불안정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비용을 허공에 날릴 때 한국의 공장들은 220B라는 탄탄한 고속도로 위에서 단 한 방울의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고 기계를 돌렸습니다. 제품 하나를 만들 때 드는 에너지 비용에서 이미 한국은 경쟁국들을 압도하고 시작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전제품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쓰던 110V 가전제품들 기억하시나요? 전압이 낮으니 힘이 부족했습니다. 에어컨을 켜면 전등이 깜빡이고 세탁기는 시원치 않게 돌아갔죠. 하지만 220B로 올라가면서 가전제품의 성능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가전업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220V 전용 모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나중에 전 세계 가전 시장을 휩쓰는 성능의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110B에서도 돌아가게 만들어야지라며 머뭇거릴 때 한국은 세계 최고의 220V 기계를 만들자며 달려나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삼성과 LG의 가전제품이 최고로 대접받는 이유, 그 밑바닥에는 32년간 닦아온 강력한 전압의 힘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청문회에서 인용했던 숫자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송전 손실률은 약 4.5% 수준입니다. 반면 미국은 15%가 넘습니다. 이 10%의 차이가 작아 보이시나요? 국가 전체로 따지면 매년 수십조 원의 현금이 전선에서 증발하느냐 아니면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쓰이느냐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전선에서 새나가는 돈을 잡아다가 반도체 라인을 하나 더 깔고 배터리 공장을 하나 더 지은 셈입니다. 일본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은 최근 논문에서 통탄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이 백비라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전압승합을 포기했을 때 한국은 미래의 에너지를 선점했다. 지금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밀리는 것은 경영의 실패가 아니라 50년 전 인프라 결정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220V 승합은 단순히 전기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체급을 올리는 사업이었습니다. 110B가 경차의 엔진이라면 220B는 대형 트럭의 엔진입니다. 한국은 이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세계 경제라는 레이스에서 모두를 추월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의 위대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승합 사업이 완성되면서 대한민국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부가적인 보너스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하는 IT 강국으로의 도약입니다. 전압과 인터넷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5단계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과 완벽한 전기망이 만나 어떻게 한국을 인류 미래의 실험실로 만들었는지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길가에 세워진 전봇대 하나도 예사로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가장 놀랐던 것은 수천 개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대한 도심 전체가 단 1초의 미세한 흔들림도 없이 완벽하게 통제된 전기 위에 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초고속 인터넷망의 뒤편에 220V 전압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인터넷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국 곳곳에 수백만 개의 통신 장비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장비들은 엄청난 양의 전기를 끊김없이 먹고 살죠. 여기서 한국의 220V 승합은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110B를 사용하는 미국이나 일본은 같은 양의 전력을 보내기 위해 훨씬 굵은 전선을 써야 하고 전압이 낮다 보니 조금만 멀리 가도 전기가 약해지는 전압 강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중간중간 거대한 변압기를 수없이 설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강력한 220V 전압 덕분에 얇은 선으로도 훨씬 멀리, 훨씬 많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인프라 설치 비용의 절감입니다. 한국은 전압 승합을 통해 확보한 효율성을 바탕으로 전 국토에 거미줄 같은 통신망을 깔 때 들어가는 전기 시설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전기 효율이 좋으니 통신 장비는 더 작아질 수 있었고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니 데이터가 전송되다가 전압 불안정으로 사라지는 패킷 손실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제가 만난 실리콘밸리의 한 서버 엔지니어는 이렇게 탄식하더군요. 에드워드,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낡은 110V 그리드에서 오는 미세한 전압 불균형이야. 그게 서버 수천 대를 순식간에 망가뜨리거든. 한국의 220V 그리드는 우리 입장에선 마치 꿈의 청정 연료와 같아. 실제로 한국의 전력 품질은 전 세계 압도적 1위입니다. 전기가 얼마나 일정하게 공급되는지를 나타내는 전압 유지율과 주파수 유지율에서 한국은 거의 100%의 수렴하는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220V 승합 사업을 통해 전국의 변압기와 배전반을 최신식으로 몽땅 갈아치운 덕분에 한국은 의도치 않게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강력한 전기가 흐르는 IT 전용 고속도로를 갖게 된 겁니다. 이 완벽한 전기망 위에서 한국의 온라인 게임, 이커머스, 그리고 세계적인 플랫폼 서비스들이 마음껏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PC방 열풍이 불 때 전국의 수만 개의 업소가 고출력 컴퓨터를 동시에 돌려도 전력망이 버텨낼 수 있었던 힘, 전국 어디서나 기가비트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 이 모든 것은 32년간 벽을 뜯으며 전선을 갈아 끼웠던 그 고통스러운 승합의 세월이 준 보너스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인터넷 속도를 올리고 싶은데 전력 설비가 못 버텨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며 주저할 때 한국은 이미 30년 전에 닦아놓은 220V 엔진을 풀가동하며 저 멀리 앞서 나갔습니다. 제가 한국전력 자료실에서 본 90년대 중반의 기록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승합 사업은 단순히 전구 밝기를 올리는 작업이 아니다. 이것은 다가올 정부와 시대에 대한민국이 올라탈 가장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다. 당시 이 글을 쓴 엔지니어는 아마 예견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만지는 이 전선이 훗날 광케이블과 만나 대한민국을 디지털 제국의 정점으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부자 나라들이 옛날에 깔아놓은 구식 전선에 묶여 쩔쩔매고 있을 때 가난했던 한국은 땅속에 황금 열쇠를 묻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 뒤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성공의 대가로 자신의 젊음과 목숨을 바쳐야 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기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6단계에서는 화려한 220B의 빛 뒤에 가려진 전봇대 위에서 쓰러져간 영웅들의 눈물겨운 사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승합 사업을 연구하며 가장 가슴 아팠던 지점은 화려한 경제 지표나 송전 효율 수치 뒤에 가려진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국의 모든 전봇대와 지하, 배전관을 누비며 전선을 갈아 끼운 것은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던 수만 명의 무명 엔지니어들이었죠. 당시 한국전력의 현장 기록을 보면 오늘날의 안전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혹한 환경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승합공사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저련 장갑 하나에 의지한 채 고압 전선을 만졌고 겨울에는 영하의 칼바람을 맞으며 전봇대 꼭대기에서 수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특히 가장 위험했던 것은 활선 작업이었습니다. 공장을 멈출 수 없고 주민들의 항의가 무서워 전기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전선을 만져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은퇴 기술자는 자신의 오른손에 남은 깊은 화상 흉터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씨,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전기를 잠시라도 끊으면 나라가 멈추는 줄 알았거든요. 동료들이 전선에 감전되어 전봇대에 매달린 채 정신을 잃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다음날 다시 그 전봇대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승합 사업 기간 동안 적지 않은 기술자들이 감전사고나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뉴스에 크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국가기관 시설 확충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정도로 치부되었죠. 제가 더욱 놀랐던 것은 그들의 사명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월급이 그리 많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그들은 왜 그 위험한 일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기록 속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어느 현장 소장이 남긴 일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을 승합 공사를 마쳤다. 우리 집 아이들이 이제 110B의 희미한 불빛이 아니라 220B의 환한 빛 아래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네, 그들은 자신들이 만지는 이 전선이 단순히 전기를 나르는 구리선이 아니라 내 자식과 내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생명선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32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낼 재간이 없었을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자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들이라면 전 국민의 전압을 바꾸기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느냐고요.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노동조합의 반대, 안전규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위험을 감수할 명분이 없다는 게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4천조 원의 예산보다 더 무서워했던 것은 사실, 이 어마어마한 현장의 고통을 감내할 국민적 에너지가 없었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그 고통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기술자들은 전봇대 위에서 울었고, 가족들은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실 스위치를 켤 때마다 전등이 즉각 환하게 들어오는 것, 반도체 공장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것. 이 모든 일상의 기적은 사실 그분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과 맞바꾼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제가 세계은행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에 한국의 성공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정신의 승리다라고 적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이 220B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세계 무대로 나갑니다. 7단계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자신들의 이 승합 경험을 전 세계에 수출하며 인프라 강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한 또 다른 반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워싱턴 세계은행 본부에서 근무하던 시절, 아주 묘한 현상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개발도상국들이 인프라를 구축할 때 의뢰 미국이나 일본 혹은 독일의 엔지니어링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정부 관료들이 하나같이 한국의 전력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하고 싶다며 한국전력 KEPCO에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은 아주 오랫동안 학생이었습니다. 미국의 에디슨 시스템을 배우고 일본의 기자재를 들여오던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학생이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력망을 설계하는 교수가 되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가난하지만 가장 짧은 시간에 세계 최고의 효율을 내고 싶다는 것이었죠. 한국의 220V 승합 성공 사례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하나의 성경이자 전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의 전력 전송 시스템을 모델로 삼아 자신들의 국가 표준을 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이제 전봇대 위에서 싸우던 무명용사가 아니라 전 세계 전력망의 지도를 그리는 설계자로서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점은 우리를 무시했던 선진국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자 미국의 에너지부 DOE와 일본의 전력 회사 관계자들이 조용히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정전 시간이 1년에 단 몇 분밖에 안 되는가? 미국은 노후화된 110V 그리드와 잦은 태풍으로 인해 한 번 정전이 되면 며칠씩 암흑천지가 되기 일쑤입니다. 일본 역시 복잡한 주파수 문제와 전압 불안정으로 꼴머리를 앓고 있었죠. 그들은 서울의 강남 한복판 수천 개의 서버가 돌아가는 빌딩 숲에서 전압이 0.1B의 오차도 없이 유지되는 것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가르쳐준 기술로 어떻게 이런 완벽한 괴물을 만들었느냐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당신들이 예산과 표 계산에 매몰되어 전선을 방치할 때 한국인은 32년 동안 나라 전체를 뜯어고치는 고통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전력 기술을 단순히 파는 것을 넘어 스마트 그리드와 지능형 전력망 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20V 승합으로 이미 고효율 고속도로를 닦아놓았기에 그 위에 AI와 IT 기술을 얻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죠. 제가 컨설팅했던 한중동 국가의 에너지 장관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에드워드 씨, 우리는 돈이 많아서 최고의 기술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사고 싶은 것은 한국인들이 가졌던 그 결단력과 실행력입니다. 전압 하나를 바꾸기 위해
30년을 버티는 그 무서운 집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진짜 수출품은 변압기나 전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설계도였습니다. 추격자로 시작해 설계자가 된 이 나라는 이제 전 세계 전력망의 심장부를 장악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20B의 힘은 이제 지상의 전선을 넘어 전 세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에너지 전쟁의 핵심 무기인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8단계에서는 왜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한국의 전력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에너지 포럼에 참석했을 때 한 전기차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에드워드, 한국의 전기차 보급 속도와 배터리 기술이 왜 저토록 압도적인지 아십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단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한국의 벽마다 220B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내연기관차의 시대를 뒤로하고 전기차 시대로 거칠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충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의 220V 승합은 다시 한번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가정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10B를 사용하는 미국 가정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말 그대로 고행이 시작됩니다. 일반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으면 완충까지 며칠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전압이 낮으니 에너지를 밀어넣는 힘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결국 미국인들은 전기차를 사기 위해 수백만 원을 들여 별도의 240V 전용 회선 공사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이 번거로움과 비용이 전기차 보급의 거대한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미 32년 전에 사투 덕분에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 주차장, 모든 빌딩의 벽면에는 이미 강력한 220B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대공사 없이도 기본적으로 미국보다 2배나 빠른 충전 환경이 전국에 깔려 있는 셈입니다. 이 인프라의 우위는 곧 산업의 우위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인 LG엔솔, 삼성 SDI, SK온이 전 세계 시장을 호령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가장 효율적인 전압 환경에서 수만 번의 충전과 방전을 테스트하며 쌓아온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전압이 안정적이고 강력하니 배터리 제어 시스템 BMS의 정밀도는 극대화되었고 이는 곧 세계 최고의 효율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는 불안정합니다. 이를 모아서 다시 내보낼 때 전압이 낮으면 중간에 사라지는 양이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고전압 그리드를 완성해 놓았기에 신재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저장하는 기술에서도 선진국들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테슬라의 한 관계자는 사석에서 이렇게 털어놓더군요. 한국은 전기차 입장에서 보면 완벽하게 준비된 미래 도시와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고전압 충전이 가능하고 전력망이 단 0.1%의 오차도 없이 안정적이죠. 우리가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보는 건 단순히 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인프라 자체가 우리 기술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테스트베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110B라는 낡은 족쇄에 묶여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쩔쩔매고 있을 때 한국은 50년 전 선조들이 닦아놓은 220B라는 레드카펫 위를 유유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배고픔을 참고 전선을 갈아 끼웠던 그 눈물겨운 선택이 50년 뒤 후손들에게 에너지 패권이라는 거대한 선물을 안겨준 셈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9단계에서는 제가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의 사례를 증언하며 겪었던 충격적인 일화와 그들이 왜 한국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 미국 상원에너지위원회 청문회장에 전문가 증인으로 섰을 때의 일입니다.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국의 네로라 하는 정치인들과 에너지 기업,
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스크린에 단 두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110V 구식 변압기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스마트 그리드가 적용된 최신식 220V 배전반이었습니다. 의원님들,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라는 자부심은 이제 땅 밑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 첫마디에 청문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의 송전 손실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손실률이 15%를 넘어설 때 한국은 4%대라는 수치를 보여주자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상원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하더군요. 셰퍼드 씨,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우리가 매년 수천억 달러를 전선에서 태워버리는 동안 한국은 그 돈을 아껴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은 이미 50년 전 자신들이 가장 가난했을 때 이 미래를 설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제가 청문회에서 했던 증언은 미국 정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보다 한국의 결단력에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미국은 예산 1억 달러를 승인받기 위해서도 수년 동안 정쟁을 벌이고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인프라 개선은 뒷전으로 미룹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권이 7번 바뀌는 32년 동안 국가부도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이 전선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한 보수 성향의 의원은 제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이더군요. 에드워드, 사실 우리도 220B가 좋은 걸 압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전 국민의 벽을 뜯어내자고 말할 배짱이 없습니다. 표가 다 떨어질 테니까요.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심장을 가졌기에 그런 무서운 일을 해낸 겁니까? 질투와 경외심이 뒤섞인 그 질문에 저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선진국들이 한국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가진 돈이나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그 무시무시한 실행력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너무 일찍 성공한 탓에 과거의 시스템에 발목이 잡힌 선발주자의 저주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들은 110B라는 낡은 옷이 몸에 꽉 끼어 숨이 막히는데도 새 옷을 갈아입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가난이라는 시련을 기회로 삼아 아예 몸집을 키우고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고 세련된 옷을 입었습니다. 청문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세계 인프라의 기준은 워싱턴이나 도쿄가 아니라 서울로 옮겨갔다는 것을요. 그들은 이제 한국을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미래를 먼저 사는 나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습니다. 10단계에서는 이 위대한 32년의 여정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쥐고 있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는 무엇인지 정리하며 대장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수첩에 적은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은 구리선을 바꾼 것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바꿨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벌인 위대한 전합, 승합전쟁의 기록을 함께 보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군가의 비웃음을 샀고 중간에는 국가 부도의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정권이 7번이나 바뀌는 그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전선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전기가 조금 더 세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그 시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눈물겨운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빵 대신 미래를 위한 전선을 선택했던 그 결단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1위의 반도체 국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콘센트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구멍 두 개 사이로 흐르는 220B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4천조 원의 비용이 무서워 뒷걸음질 친 미국과 일본을 실력으로 압도한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전 세계가 선발주자의 저주에 걸려 낡은 인프라에 발이 묶여 있을 때 우리는 미래를 먼저 설계하고 그 위를 거침없이 달려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길을 만들었고 남들이 포기할 때 끝까지 버텼습니다. 220V 승합 사업은 단순한 인프라 공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 던진 미래의 도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도전에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숫자를 분석해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이 가졌던 공동체의 의지입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내 자식도 잘 산다는 그 믿음 하나로 벽을 뜯고 전선을 갈아 끼우는 불편함을 32년이나 견뎌낸 우리 국민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미래에 도착해 있으며 전 세계가 우리의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용하신 그 강력하고 안정적인 전기는 지난 세월 우리 모두가 함께 흘린 땀방울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뜨거운 자부심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궈낸 이 위대한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20B가 24시간 끊임없이 흐르며 이 나라를 돌리듯 우리의 열정도 멈추지 않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이 위대한 길에 박수를 보내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적어주세요.